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아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새벽 5시,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죠. 벌써 3년째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 중구에 있는 한양종합요양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거든요. 58살, 이제 곧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살아야죠. 찬바람이 뺨을 스치는 새벽길을 걸어 병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칼을 점검하는 겁니다. 무, 당근, 양파를 썰 때 쓰는 칼들이죠. 손에 잡히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상하게도 칼을 쥐면 손이 떨리지 않아요. 정아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부엌에서 함께 일하는 김순자 씨가 머리에 위생모를 쓰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저보다 5살 많은 언니인데 성격이 활발하고 말이 많아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많이 도와주셨죠. 네, 일찍 와서 재료 점검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집에 있어 봐야 할 일도 없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서요. 그럴 바엔 차라리 일터에서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아침 6시부터 환자식 준비가 시작됩니다. 당뇨식, 저염식, 유동식까지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염분량 계산하고 칼로리 맞추고 영양소 균형까지 생각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썰면서 순자 씨가 또 말을 걸었습니다. 정아 씨 칼질 보면 정말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균일하게 써는 거야? 나는 아무리 해도 두껍거나 얇거나 들쭉날쭉한데 그냥 손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칼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입니다. 정확한 각도, 일정한 힘, 균등한 두께.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잡고 가르쳐 준 것처럼요. 하지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지우려고 노력했죠. 오전 9시쯤 되면 직원들 아침이 시작됩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 직원들이 335 식당으로 내려와요. 그 중에서도 유독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이에요. 밤새 근무하고 아침을 먹으러 오는 거죠. 그날도 응급실에서 일하는 박 간호사가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왼손을 오른손으로 꽉 감싸쥐고 있더라고요. 간호사님, 손 다치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박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베인 거예요. 밴드 붙이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베인 게 아니었어요. 상처가 꽤 깊어 보였죠.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잠깐 제가 봐드릴게요. 박 간호사의 손목을 잡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엄지손가락 옆쪽에 2cm 정도 길게 베인 상처였어요. 혈관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즉시 상처 부위 위쪽을 정확한 지점에서 눌렀어요. 피가 멈췄네요. 박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인 거였거든요. 지혈점을 눌러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니까. 아, 미안해요. 괜한 소리 했나 봐요. 저는 급하게 손을 뗐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혈점이라니 조리사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박 간호사는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신기해요. 정말로 피가 멈췄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설명을 할 수도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환자 가족들, 문병객들까지 식당을 이용하거든요. 저희는 쉴 틈 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순자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아야, 뜨거워. 국자를 잡다가 손목에 뜨거운 국물이 튀었나 봅니다. 순간 대인 부위가 벌겋게 부어올랐어요. 이도 화상으로 보였습니다. 순자 씨, 찬물에 담그세요. 빨리. 저는 순자 씨의 손을 이끌고 찬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는 또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이렇게 15분 정도 담그고 있어야 해요. 물집이 생기면 절대 터트리면 안 되고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소독한 다음에 화상 연고를 발라야 합니다. 순자 씨와 다른 직원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정아 씨, 어떻게 이런 것도 알아요? 병원에서 일해서 그런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화상 처치법을 외우고 있었어요. 몸에 배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근무자들과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우유 한 팩을 사서 벤치에 앉아 마셨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다친 사람을 보면 자꾸 신경이 쓰이고 손이 먼저 나가고 몰랐던 지식들이 입에서 튀어나오고요. 20년 전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지우려고 노력했는데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하얀 가운, 수술실 조명, 메스 냄새, 심전도 소리. 모든 게 생생해요. 하지만 그때 일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일로 모든 걸 잃었어요. 의사 면허, 가족 명예, 모든 것을요. 지금의 삶이 평범하고 조용해서 좋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고 아무도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냥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58살 조리사 이정화. 그게 지금의 저예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할 겁니다. 칼을 점검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환자식을 만들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요. 평범하지만 평안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찬 새순물로 얼굴을 씻은 뒤 병원으로 향했어요. 11월 말이라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만 걷다 보니 몸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역시 칼 점검이었어요. 어제 마지막에 사용한 칼들이 제대로 소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날카로움도 체크했습니다. 칼이 무디면 재료가 제대로 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칠 위험도 커지거든요. 순자 씨가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습니다. 정아 씨, 미안해요. 아침에 손목이 좀 아파서 연고 바르느라 늦었어요. 어제 대인 손목을 보니 물집 없이 깨끗하게 아물고 있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손목은 어때요? 신기하게도 별로 아프지 않아요. 정아 씨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순자 씨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처치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요? 오전 업무를 시작하면서 오늘 특식 주문서를 확인했습니다. 7층 VIP 병동에서 죽 10인분을 주문했더라고요. 보통 VIP 병동에선 개별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 상태에 따라 특별히 조리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순자 씨, 7층 VIP실 주문 보셨어요? 응, 봤어요. 강도연 회장실에서 온 주문이더라고요.
죽 10인분이면 간병인들이랑 가족분들 것까지 포함한 건가 봐요. 강도연 회장.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이시죠. 며칠 전부터 입원해 계신다고 들었어요. 연세가 72세라고 하니 제 또래보다 조금 많으시네요. 죽을 끓이면서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썼습니다. VIP 환자분이시니까 당연히 최고 품질로 만들어야죠. 쌀을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끓이고 간도 최대한 맞춰서 만들었어요. 오전 11시쯤 죽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보온통에 담아서 7층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보통은 배식 담당 직원이 가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가겠다고 했습니다. VIP 환자분께 직접 전달드리고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가니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반 병동보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어요. 복도도 넓고 병실 문도 더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701호실 앞에 도착했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노크를 하려던 참에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아드님이신 것 같았어요. 괜찮다. 그냥 좀 아플 뿐이야.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힘들어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숨소리도 거칠고 말끝마다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내식당에서 주문하신 죽 가져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넓은 병실이었어요. 일반실의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침대도 최신식이고 소파랑 식탁까지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강도연 회장이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오른쪽 다리 쪽으로 이불이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걸 보니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죽 드실 수 있겠어요? 40대로 보이는 아드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먹어야지. 안 먹으면 더 안 좋아질 텐데. 회장님이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신음을 내뱉으셨어요. 아. 오른쪽 다리 쪽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고통이 상당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아플 뿐이야.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있고 식은땀이 더 많이 나고 있었어요. 맥박도 불규칙해 보였고요. 그때 간호사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회장님, 진통제 시간이에요. 진통제, 벌써 먹었는데. 또 먹어야 해? 네, 4시간마다 드셔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간호사가 진통제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회장님을 지켜봤습니다. 얼굴 표정, 호흡 상태, 맥박.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통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 회장님이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지켜보자고 하셨잖아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아드님이 위로하셨지만 회장님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죽 보온통을 식탁에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따뜻할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드님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또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악, 아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복도에서 잠시 기다려봤습니다. 혹시 상태가 나아질까 해서요. 하지만 신음소리는 계속되었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나왔어요. 큰일 났어요. 회장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있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뛰어와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고 싶었지만 조리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복도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도 오셨고 간호사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를 더 써볼까요? 이미 최대치까지 썼는데요. 더 쓰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보온통을 회수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는 회장님 상태가 궁금해서였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회장님이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계셨습니다. 으아, 너무 아파. 이럴 바엔 차라리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또 신음을 내뱉으셨어요. 보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분이 앓고 계신 게 단순한 통증이 아닐까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줄여서 CRPS라고 부르는 질환 말이에요. 신경 손상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병이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증상을 보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만약 정말 CRPS라면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겁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식당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고통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을까요? 그날 오후 내내 7층 VIP 병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 배식을 하면서도 자꾸 위를 올려다보게 되더라고요. 강도연 회장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고통이 줄어들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되어서 7층에서 간호사 한 분이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해 보였어요. 혹시 아까 7층에 죽 가져다 주신 분 계세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가져다 드렸는데요. 그때 회장님 상태 어떻게 보셨어요? 평소와 다른 점 있으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걸까요?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통제를 드셔도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고,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걱정이에요.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거든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혹시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조리사가 의료진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요. 그런데 정말 감사해요. 관심 가져주셔서.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퇴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이 많았거든요. 내일 아침 환자식 재료도 미리 준비해놔야 하고 주방 정리도 해야 했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의료진들의 급한 목소리. 응급실에 연락했어요? 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혈압도 불안정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7층으로 눌렀어요. 7층에 도착하니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의사, 간호사들이 701호실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회장님의 가족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드님이 의사에게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면서 호흡이 불안정해졌어요.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병실 안에서 계속 기계 소리가 나고 의료진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혈압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에피네프린 준비하세요. 산소 농도 높여보세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의사가 병실에서 나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위험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드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지금 상태로는 이송 자체가 위험합니다. 혈압이 너무 불안정해서요. 의사도 힘들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복도 끝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병실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아, 아파, 너무 아파. 회장님의 비명이었어요. 들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절절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다시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15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복도에 서 있던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로 보이는 분은 울음을 참고 계셨고 아드님은 벽에 기대서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냥 서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병실 쪽으로 향했어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기계음과 의료진들의 바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회장님의 고통스러운 신음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사 2명, 간호사 3명, 그리고 침대에 누워 계신 회장님까지요. 지금은 곤란합니다.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라서 수간호사가 저를 막으려고 했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요. 조리사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수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젊은 전공의가 말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으니까요. 체념한 목소리였어요. 정말 마지막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회장님을 가까이서 보니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얕고 빨랐어요. 맥박도 불규칙했고요. 회장님, 제가 맥박 좀 봐도 될까요? 회장님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어봤어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CRPS가 아니었어요. 신경성 쇼크 상태였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교란되면서 생명의 위험이 온 거죠. 혈압이 얼마나 떨어졌나요? 제가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90에 60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는요? 88%. 아, 잠깐, 조리사가 왜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도 당황했어요.
왜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는지 모르겠거든요.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몇 시간 못 버틸 거예요. 신경 차단술이나 척추강내 약물 투여 같은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신경 차단술은 고려해 보셨나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신경 차단술을 어떻게 아세요? 아, 그냥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아서요.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신경 차단술에 대해 자세히 나올 리가 없죠. 젊은 전공의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떤 신경 차단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상신경절 차단이나 경막의 신경 차단, 아니면 척추강내 약물 투여. 말을 하다가 저 자신도 놀랐어요. 왜 이런 전문 용어들이 줄줄 나오는 걸까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회장님이 또다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으악,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회장님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맥박 140, 불규칙. 혈압 85에 55까지 떨어졌죠? 산소 포화도는 85 아래로 내려갔을 거예요. 제가 말하자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지금 신경성 쇼크 상태입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혈관 수축이 일어났어요. 이 상태로는 장기간 버티기 힘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입을 벌리고 저를 봤어요. 제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죠.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수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시간이 없었어요. 회장님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정맥류 확보하고 생리식염수 500ml 빠르게 주입하세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투여 준비하고요. 뭐라고요? 조리사가 우리한테 의료 지시를. 수간호사가 화를 내려고 했지만 젊은 전공의가 말렸습니다. 일단 해봅시다. 지금 다른 방법도 없잖아요. 전공의가 저의 말대로 처치를 시작했어요.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고 스테로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회장님 다리 부위를 봐야 해요. 혹시 국소 마취제 있나요? 있긴 한데.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신경 주변 염증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리도카인 1%로 국소 주사하면. 말을 하다가 저 자신도 멈췄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조리사가 의료진에게 치료법을 지시하고 있다니. 하지만 회장님의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해도 될까요? 뭐라고요? 직접 한다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한 위치에 주사해야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전공의가 망설이다가 주사기를 건네줬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제가 질게요. 저는 리도카인이 든 주사기를 받았어요. 손에 잡힌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20년 전의 감각이 고스란히 살아났어요. 회장님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정확한 주사 위치를 찾았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 혈관의 위치, 근육의 두께, 모든 게 손끝으로 느껴졌어요. 여기에요. 저는 정확한 지점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각도, 깊이, 속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마치 어제 했던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5분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혈압이 오르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도 회복되고 있어요. 맥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회장님의 표정이었어요. 그토록 고통스러워 하시던 얼굴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아, 아프지 않아. 처음으로 아프지 않아. 회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병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의사, 간호사, 가족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수간호사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아니라 경외감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손에 든 주사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사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조리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전 마지막 환자를 잃었을 때의 절망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기쁨도 함께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 정체가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졌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구내식당 조리사인 제가 있다는 것도 함께요. 새벽 5시에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식당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순자 씨를 비롯해서 다른 직원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까지요. 정아 씨, 어떻게 된 거예요? 7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순자 씨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 대답에 아무도 납득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전 9시쯤 병원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장실로 올라오라는 거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병원장실은 8층에 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길을 잃을 뻔했어요. 넓은 사무실 안에는 병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 7층에서 봤던 의사, 간호사들도 있었고요. 앉으세요. 병원장님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인자한 인상이셨어요. 먼저 강도연 회장님 일로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특별히 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의료진들 말로는 당신의 처치가 결정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병원장님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에요. 비록 응급 상황이었고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수간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았어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받아야 해요.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젊은 전공의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환자가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이정아 씨가 아니었으면 회장님은 정말. 그래도 법은 법이에요. 감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어요. 뭐라고 변명할 말도 없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게 맞으니까요. 그때 병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이정아 씨, 혹시 의료 관련 교육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어제 처치를 보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 같던데. 아니요. 그런 교육 받은 적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정확한 처치를 할 수 있었죠? 신경차단술 위치도 정확했고
약물 용량 계산도 맞았고 병원장님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강도연 회장님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어제보다 훨씬 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직 안정이 필요하신데. 의사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분을 만나러 왔어요. 회장님이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저를 살려주신 분이죠? 회장님,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20년간 이런 고통에 시달렸는데 처음으로 평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에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간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장님이 서류철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정화, 이정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갑자기 병원장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20년 전 세브란스 외상센터에서 근무하셨던 이정화 교수님 맞나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병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세브란스 외상센터의 전설이었던 그분이 여기서 조리사로 일하고 계셨다니. 병원장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대답하기 전에 수간호사가 뭔가 떠올랐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잠깐, 20년 전 세브란스에서 의료사고가 있었죠? 그때 그 사건.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담당하던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했습니다. 제 판단 미스였어요. 그 일로 의사 면허를 잃었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숨어서 지내신 거였군요. 병원장님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환자가 제 친구의 아들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제가 수술을 맡았죠. 하지만 제 실수로 그 아이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20살 청년이었죠.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았을 텐데 제 손에서 생명이 꺼져버렸어요. 그 일로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아들도 저를 원망했죠. 의사인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울었거든요. 20년 동안 매일 밤 울었어요. 그래서 이정화라는 이름도 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 의술이 어디 가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에요. 어제 한 일도 그냥 충동적으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어제 회장님을 치료할 때의 그 느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그 감각. 그게 진짜 저였다는 걸요. 병원장실에서의 면담이 끝나고 나서 저는 다시 식당으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한순간에 드러났거든요. 순자 씨와 다른 직원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소문이 벌써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정화 씨, 정말 의사였어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예전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조리사죠.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 7층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이 저를 찾으신다는 거였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 올라갔어요. 701호실에 들어가니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장님이 침대에 기대앉아 계셨는데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몸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편안한 밤을 보냈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치료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치료를 계속 담당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의사들도 훌륭하지만 어제 선생님의 치료를 받고 나니 확신이 서더라고요. 회장님, 저는 이미 의사가 아니에요. 면허도 없고, 면허는 나중에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제 목숨이거든요. 회장님의 간절한 말씀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젊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저를 도와주었던 전공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이현우 선생 덕분이기도 하고, 어제 그분 덕분이기도 하고요. 이현우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현우, 이현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의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어제 이 의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혹시 성함이 이현우세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셨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 전 헤어졌던 아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현우야.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이현우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현우야. 내 아들. 현우야.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이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예요? 현우야, 엄마야, 엄마라고. 저는 일어나서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현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말 어머니예요? 어떻게 여기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20년 전 제가 의료사고를 일으킨 후 현우는 저를 원망했어요. 의사인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고, 부끄럽다고, 다시는 보기 싫다고 했었죠. 그때 현우는 겨우 8살이었는데 어머니가 여기서 조리사로 일하고 계셨다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3년 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어. 너를 찾고 있었어. 내가 너를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 회장님과 병원장님, 다른 의료진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현우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회장님을 치료하실 때 손놀림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제 상처를 치료해 주시던 그 손길과 똑같더라고요. 현우야, 그때는 설마 했는데 정말 어머니였군요. 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아들의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연락도 안 하시고? 미안해. 너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의사였어요. 하지만 나는 사람을 죽였어. 너도 그때 말했잖아.
부끄럽다고. 제가 어렸을 때 한 말이에요.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알거든요. 현우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해됩니다. 어제 그 놀라운 치료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역시 명의는 명의군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이미 의사로서 자격을 잃은 사람이에요. 자격이라는 게 종이 한 장이 결정하는 건가요? 어제 저를 살린 그 실력이 진짜 자격 아닌가요? 회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현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 시작해보세요. 어머니의 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현우야, 엄마는 이미. 아니에요. 어머니는 여전히 훌륭한 의사예요. 어제 회장님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병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정아 교수님, 물론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요? 의료법상 응급 상황에서의 처치는 면책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한의학이나 대체의학 분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현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함께해요.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게요. 2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현우를 만났다는 기쁨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식당으로 가지 않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701호실 앞에 선이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어제보다 더 좋아 보이시는데. 응, 신기하게도 통증이 거의 없어. 20년 만에 이렇게 편하네. 그럼 이제 퇴원하실 수 있는 거네요? 글쎄, 의사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는데.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일로. 아,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어제보다 확실히 좋아 보였습니다. 몸은 어떠세요? 덕분에 아주 좋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현우가 들어왔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2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도 아직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정아 선생님. 현우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냥 편하게 불러도 돼. 현우야. 네. 어머니. 현우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말이 나온 순간 눈물이 또 나려고 했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정아 선생님, 어제 약속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제 치료를 계속 담당해 달라는. 회장님, 저는 정말 제가 이미 병원장님과 상의했어요.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때 병원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이정아 선생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어요. 어떤 방안이요? 첫 번째는 한의학 자격을 취득하시는 겁니다. 서양의학 경력이 있으시니 시험만 보시면 될 거예요. 한의학 자격. 생각해 본 적 없는 길이었어요. 두 번째는 의료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겁니다. 직접 치료는 못하지만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병원장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면허 복권 신청입니다. 20년이 지났고 그동안 반성의 시간도 충분히 가지셨으니 면허 복권이 가능한가요?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특히 어제 같은 일이 있었고 강도연 회장님 같은 분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면.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리겠어요. 이정화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현우도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어머니의 실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현우야, 엄마는 이미 한 번 실수했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보다 더 신중해지셨고 더 많은 경험을 쌓으셨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20년 동안 품어왔던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화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도 사업하면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20년 전쯤에 제 판단 미스로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죠. 회장님, 그때 저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라고 했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라고,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라고요. 회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정화 선생님의 어제 치료를 받으면서 확신했어요. 선생님은 여전히 훌륭한 의사라는 걸요. 그 실력을 묻어두기엔 너무 아까워요. 현우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의사가 되었어요. 어머니를 따라서요. 어머니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고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현우야, 이제 같이 해요. 어머니와 함께 환자를 치료하고 싶어요.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과거 일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병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화 선생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주세요. 저는 병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시 의사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11월 말 서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이런 날씨였어요. 제가 마지막 수술을 했던 날, 20살 청년이 제 손에서 떠났던 그날. 하지만 어제는 달랐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 20년 만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제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우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서 뭘 생각하고 계세요? 20년 전 일을 생각하고 있어. 그때 죽은 환자 말이야. 그분을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뭐라고? 어머니가 그분을 구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해서 보상하세요. 그게 진짜 속죄 아닐까요? 현우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20년 동안 숨어서 후회만 하는 것보다는 다시 나서서 사람들을 도우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죠. 현우야, 엄마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는 이제 더 신중하고 더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가? 네.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제가 어머니께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아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저희가 함께 하니까요. 현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실력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알겠어.
다시 시작해 볼게. 정말요? 응. 무서우면서도 설레.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야. 현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릴 때와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엄마도 너를 정말 사랑해.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그리워했어. 모자가 20년 만에 진짜 화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장실에서 공식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거취를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병원장님, 진료부장님, 수간호사, 그리고 현우까지 참석했습니다. 이정아 선생님, 강도연 회장님 사건 이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장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응급 상황에서의 처치였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구한 선행으로 평가됩니다. 다행이었어요.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둘째, 의사 면허 복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도연 회장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로 했고요. 정말요? 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동안은 어떻게 하죠? 셋째, 그 기간 동안은 의료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 됩니다. 직접 치료는 못하지만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현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 전공의들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머니의 경험과 실력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때 수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제 일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반대했는데 결과를 보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모든 의료행위를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해주세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병원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의료자문위원으로 출근해 주세요. 구내식당 일은 그만두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결정됐어요. 20년 만에 다시 의료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하얀 진료복을 입었어요. 20년 만에 입는 진료복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현우가 저를 맞으러 왔습니다. 어머니, 진료복 정말 잘 어울려요. 고마워, 현우야.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현우와 함께 병원을 돌아다니며 각 부서를 인사했어요. 응급실, 내과, 외과. 예전에 일했던 곳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정아 선생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의료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에는 조리사였던 제가 갑자기 의료진이 된 것에 대해 의아해했지만 제 경력을 알고 나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주셨습니다. 오후에는 7층 VIP 병동에서 첫 자문 업무를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지속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선생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은 기분이에요.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셔야 해요. 물론이죠. 선생님이 계시니까 안심입니다. 그때 현우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래층에 응급 환자가 왔는데 자문 요청이 들어왔어요. 응급 환자? 네, 교통사고 환자인데 상태가 좀 복잡해서. 순간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교통사고 환자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현우가 함께 있었고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가보자. 응급실로 내려가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 부상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떤 상태인가요?
다발성 골절의 혈관 손상 의심이에요. 수술이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담당 의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환자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X-레이 사진도 보고 혈액 검사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2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혈관 조영술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수술은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순서로요? 먼저 혈관 복구하고 그 다음에 골절 정복하고 자세한 계획은 제가 작성해 드릴게요. 저는 수술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쓰는 의료 기록이었지만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현우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자세한 계획을 금방. 경험이니까.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제 자문을 바탕으로 진행된 수술이었습니다. 환자가 무사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현우야. 너도 수고했어. 내일도 함께해요. 응, 함께하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진료복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꿈꿨던 의사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면허 복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동안 자문위원으로만 활동해야 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무엇보다 현우가 함께 해준다는 게 큰 힘이에요. 20년 만에 되찾은 아들과 함께 환자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강도연 회장님도 계속 좋아지고 계세요. 어제 병실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직접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20년간 고생하시던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거죠. 이정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회장님.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려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장님도 제 복권 절차를 적극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복권이 완료되면 정식으로 의료진에 합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병원 구내식당 직원들이 저를 축하해 주러 왔거든요. 정아 씨, 아니,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정말 대단해요. 순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그냥 정아라고 불러주세요. 전과 다를 게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든 조리사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언니가 그동안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저도 환자들을 그렇게 대하고 싶어요. 의술은 직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20년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환자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요. 현우와 함께 수술실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자가 나란히 서서 환자를 기다리는 모습.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함께 가자. 의술은 직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다시 가족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죠. 제가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지금 정말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회장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정화 선생님, 제가 의료재단을 하나 설립하려고 해요. 선생님께서 원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회장님, 그건 너무...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더 많은 환자들을 도와야 해요. 저 혼자만 치료받기엔 아까운 실력이거든요. 현우도 찬성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어머니만의 치료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 면허 복권되면 바로 시작하면 되죠. 그때까지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시고요.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재단이라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어요. 정말요? 어머니, 현우가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6개월 후 정말로 모든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의사 면허 복권도 승인되었고 강도연 회장님이 설립해 주신 한마음 의료재단도 문을 열었어요. 재단 병원은 크지 않지만 알찬 곳이에요. 30병상 규모의 최신 의료 장비를 갖췄고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첫날 출근할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원장실 문에 걸린 이정화 원장 명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현우도 저희 재단으로 왔어요.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머니, 오늘 첫 환자분 오셨어요. 어떤 분이세요? CRPS 환자세요. 회장님 치료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대요. 그래, 그럼 가보자. 진료실에 들어가니 50대 여성분이 앉아 계셨어요. 얼굴에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화입니다. 선생님, 정말 반가워요. 강 회장님 얘기 듣고 멀리서 왔어요. 어떤 증상이세요? 5년 전부터 왼팔에 심한 통증이 병원을 수십 곳 다녀봤는데 나아지지 않아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료를 시작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면서 치료했습니다. 치료 후 환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네요. 다행입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 꼭 그럴게요. 환자분이 나간 후 현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보기 좋아요. 환자분도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래, 나도 기분이 좋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네. 현우야, 너도 많이 배워둬. 네, 어머니. 저녁 시간이 되어서 회장님이 재단에 들르셨어요. 정기 검진차 오신 거였습니다. 선생님, 재단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검진 결과도 아주 좋았어요.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고 다른 이상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치된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정기적으로 관리는 받으셔야 해요. 물론이죠. 평생 선생님께 맡기겠어요. 퇴근길에 현우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정말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런 날이 올 줄. 모든 일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저도 이제야 준비가 된 거죠. 맞는 말이에요. 20년 전에는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환자를 향한 진심, 가족과의 사랑, 동료들과의 협력. 이 모든 게 합쳐져야 진짜 의술이 된다는 걸요. 한마음 의료재단에서의 첫 달이 지나면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대부분 다른 곳에서 치료가 어려웠던 분들이에요. 저희가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보람찹니다. 어제는 특별한 환자가 오셨어요. 20년 전 제가 치료에 실패했던 그 환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들 일로.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뭐라고요? 의료사고였지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주신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시는 걸 보니 우리 아들도 기뻐할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에 20년간 제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 아들에 대한 진짜 추도가 될 거예요. 네, 약속드려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현우와 함께 회진을 돌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해요. 58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의사 생활이지만 20년 전보다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의술은 정말로 직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가족의 사랑, 환자의 신뢰, 동료들의 협력으로 더욱 단단해지는 거고요. 병원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저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고통받는 환자가 있을 거예요. 저희 재단에 찾아올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현우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시작한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두 번째 기회는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용기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